펜실베이니아 역에서 시카고행 기차를 타고 대륙 횡단 여행을 시작한다. 장거리 여행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2인용 침대 칸은 무척이나 좁다. 위쪽에 침대를 밀어 올려 2층으로 만드는 구조다. 신기한 건 이 좁은 공간에 화장실이 따로 있다는 거다. 기차는 허드슨 강을 따라 북쪽으로 달려 다음 날 아침 시카고에 도착한다. 저녁 시간이 되자 사람들이 식당 칸에 모여든다. 객실에 가져가서도 먹을 수 있게 포장해 주는데 식단은 소박한 편이다. 파스타나 스테이크 같은 메뉴에 빵과 샐러드, 커피가 곁들여진다. 기차에서 도시락을 먹는 딱 그 느낌이다. 다음 날 아침 10시경. 뉴욕을 떠난 지 19시간 만에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도착했다. 뉴욕이나 시카고 같은 대도시는 기차 플랫폼이 지하에 있어 나오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 짐이 많거나 몸이 불편한 사람은 전동차를 탈 수 있다. 시카고는 미국 철도의 중심부인데 기차역 역시 미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역 중 하나로 꼽힌다. 웅장한 르네상스 양식으로 지어져 박물관 같은 느낌이 든다. 시카고 갱 알카포네를 다룬 영화 언터처블의 계단 충격 장면도 여기에서 촬영됐다. 시카고에 도착한 날이 금요일이었는데 마침 프로야구 경기가 진행되고 있었다. 내셔널리그 중부지구의 라이벌인 시카고 컵스와 밀워키 브루어스와의 경기다. 경기장 앞은 잔디밭으로 돼 있다. 사람들은 여기서 경기를 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1871년) 대화재로 도시가 완전히 새로 지어졌고 고층 빌딩이 빼곡하게 들어선 시카고는 미국에서 가장 현대적인 도시로 꼽힌다. 시카고 강을 따라 빌딩을 볼 수 있는 건축물 크루즈 투어를 해보기로 했다. 시카고는 현대 건축물의 박람회장이라 할 수 있다. 가장 먼저 마주치는 건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이 거대하게 새겨진 트럼프 타워다. 가운데가 90년대까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었던 시어스 타워인데 지금은 윌리스 타워로 이름이 바뀌었다. 아랫부분이 역삼각형인 최첨단 공법의 이 건물은 수십 개의 건축상을 수상했다. 주상복합 건물인 마리나시티는 옥수수 빌딩이라고도 불리는데 50년 전에는 무척 혁신적인 건축물이었다고 한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 제2의 도시로 LA보다 더 인구가 많았던 시카고에는 철교가 촘촘히 놓여 있어 다니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배들이 다닐 수 있도록 철교는 들어 올릴 수 있게 지어졌다. That's the Tronian Bascule counterweight million by 1885 and something like 1.2 or 1.3 million by 1900 when Chicago was the fastest growing city in the entire world. Was outlawed. 최첨단 고층 빌딩 사이사이로 100여 년 전에 지어진 건축물들을 볼 수 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은 르네상스 양식으로 지어진 리글리 빌딩인데 95년 전에 이런 건축물을 만들 수 있었다니 놀랍기만 하다.
시카고가 어떻게 그리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 시카고 역사 박물관을 찾아 그 이유를 알아보기로 했다. 박물관에는 1837년에 만들어진 파이오니아 증기기관차가 전시돼 있다. 1869년 미 대륙 횡단 열차가 개통되며 동서가 연결되고 산업이 급속도로 발달했는데 올해가 150주년 되는 해다. 철도가 개통되기 전에 미 대륙을 횡단하는 것은 반년은 걸리는 대장정이었다고 한다. Before train, how they moved to New York to San Francisco by the wagon ship. Ship around. It was not the Was Panama like Canal, down? but it went down south. Oh my It went goodness. all the way down south and back up. That's how the miners got there in 1849. 일 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후 재즈의 본고장인 남부 뉴올리언스의 유흥가가 해군 기지로 수용되자 많은 재즈 음악가들이 일자리를 찾아 뉴욕과 시카고로 떠났다. 시카고로 온 사람 중에는 21살의 루이 암스트롱도 있었다. 그는 시카고에서 활동하며 세계적인 재즈 음악가로 성장했고 시카고 재즈라는 유파가 생겨났다. 노스 론데일의 3만 5천 명 인구 중 흑인이 90%다. 전날 보았던 시카고의 빌딩 숲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처럼 느껴진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흑인들은 백인 동네로 이사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고 이곳에서 수용소처럼 갇혀 살아야만 했다. 이런 현실을 바꾸기 위해 앞장서 싸운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 킹 목사다. 그는 미국 제2의 도시 시카고의 흑백 차별과 빈곤 문제를 해결한다면 다른 지역의 문제도 풀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1966년 이곳으로 이주했다. 그는 이곳에 살면서 흑백 주거 분리를 반대하는 오픈 하우징 운동을 전개했고 폭력 조직에 가입한 젊은이들을 설득해 비폭력 저항 운동에 동참시켰다. 시카고 여행을 마치고 다음 행선지인 콜로라도주 덴버로 향한다. 대륙 횡단 기차는 2층으로 그 크기가 어마어마하다. 이 2층에는 전망대가 있는데 천장 부분이 유리로 돼 있어 풍경을 감상하며 갈 수 있다. 시카고를 출발한 지 18시간 만에 덴버역에 도착했다. 시내에 가니 기차 안에서 들었던 황금색 돔의 콜로라도 주의사당이 눈에 띄었다. 설마 했는데 진짜 금이다. 19세기 중반 골드러시를 기념하기 위해 이곳에서 채굴된 금으로 도금을 했다고 한다. 시에서 운영하는 무료 투어를 신청하면 내부를 견학할 수 있다. 내부는 기둥의 윗부분을 나뭇잎 모양으로 장식한 코린트 양식으로 지어졌다. 기둥 밑부분은 희귀 석재인 장밋빛 대리석을 사용해 따뜻하면서도 화려한 느낌을 준다. 웅장한 주의사당 건물을 구경하고 있자니 미국은 각 주들이 법률 제정권을 가지는 연방국가라는 사실이 실감난다. 그런데 견학 온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은 역시 이 위에 있다. 얼마나 많은 황금이 있을까 하는 거다. Really pounded out really thin to layer across the entire dome, but because it is so thin, we have to redo the gold every 30 years. 견학의 마지막 순서는 돔 전망대다. 전망대에 오르자
서쪽으로 로키 산맥이 보인다. 덴버는 로키 산맥 동쪽 기슭에 세워진 도시인데 해발이 딱 1.6km, 즉 1마일 높이여서 마일 하이시티라 불린다. 로키 산맥에 직접 가보기로 했다. 산맥 가까이 가자 붉은색의 거대한 바위들이 곳곳에 솟아있다. 철분이 많은 사암이라 붉게 보인다고 한다. 동부에서는 보지 못했던 절경이다. 이곳에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장엄한 공연장 중 하나로 꼽히는 레드락 야외 공연장이 있다. 양쪽에 병풍처럼 붉은 바위가 솟아있고 그 가운데 로마 원형극장 같이 생긴 무대가 있다. 삼면을 둘러싼 바위가 소리를 고르게 전달해 최고의 음향을 만들어낸다고 한다. 전 세계 음악인들에게 이곳은 꿈의 공연장이다. 비틀스, 아바, 스팅 등 세계적인 스타들이 바로 이곳에서 공연을 했다. 그런데 이들 중에서도 콜로라도 주민에게 각별한 사람이 있다. 콜로라도의 개관 시인으로 불리는 존 덴버다. 원래 이름이 도이첸도르프였던 그는 20대 때 가수 생활을 시작하면서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도시 덴버의 이름을 따 예명을 지었다. 70년대 초에는 아예 콜로라도에 정착해 세상을 뜰 때까지 이곳에서 살았다. 1972년에 발표한 로키 마운틴 하이는 콜로라도의 공식 주가로 불리고 있다. Just his songs, and I remember when I was a kid, I would listen to music when I was outside looking or whatever with headphones on and listen to it and sing along. 이제 기차는 로키 산맥을 넘어 네바다로 향한다. 산맥을 넘으면 여기서부터 강물은 태평양으로 흘러들어가고 서부가 시작된다. 콜로라도 덴버에서 네바다 리노로 가는 길은 풍광이 가장 아름다운 구간이다. 로키 산맥을 넘자 완전히 다른 세상이 나타난다. 끊임없이 펼쳐지는 장엄한 광경에 나는 하루 종일 눈을 뗄 수가 없었다. 덴버를 떠난 지 25시간 만에 네바다주 리노에 도착했다. 시에라 네바다 산맥 동쪽 자락에 세워진 리노는 라스베이거스 같은 카지노 도시인데 스스로를 세상에서 가장 큰 소도시로 부른다. 리노 시내에서 1시간 정도 황량한 시에라 네바다 산맥으로 들어가면 뜻밖의 풍경을 만나게 된다. 깊은 산속에서 갑자기 드넓은 푸른 바다가 나타나는 것이다. 사실 이건 바다가 아니라 호수다. 해발이 1900m고 면적은 서울시의 80%에 달한다. 파도와 수평선을 보고 있으면
여기가 산속이라는 사실을 잊게 된다. 하지만 타호 호수는 분명히 민물 호수고 북미에서 가장 큰 산정 호수다. 청정한 물과 높은 산, 침엽수림이 어우러진 타호 호수는 미국 서부 내륙에서 손꼽히는 여름 휴양지다. 호수 남쪽에 있는 에메랄드 베이는 타호 호수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꼽힌다. 물방울 모양으로 생긴 만에 작은 섬이 떠 있는데 물 색깔이 영롱한 에메랄드 빛이다. 황량한 시에라 네바다 산맥에 신이 선물한 보석 같다. 이제 기차는 시에라 네바다 산맥을 넘어 캘리포니아의 샌프란시스코로 향한다. 캘리포니아의 드넓은 평원을 지나자 태평양 바다가 보이고 뉴욕을 출발한 지 9일 만에 이번 대륙 횡단 여행의 종착지인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다. 바다를 구경하고 싶었던 나는 먼저 샌프란시스코만에 있는 피셔맨즈 와프를 찾았다. 이곳은 19세기 골드러시 때 이주를 한 이탈리아 어부들이 고기를 잡던 항구였다. 피셔맨즈 와프는 지금도 샌프란시스코의 중요한 어업기지이긴 하지만 그보다도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명소로 잘 알려져 있다. 오후가 되자 연어잡이 배들이 하나둘씩 돌아온다. 관광객들이 잡은 연어는 즉석에서 손질해 주기도 한다. 고급 어종에 속하는 은연어인데 가까이서 보니 그 크기가 어마어마하다. Oh, Straight from the water. you caught? I caught the fish. I don't know which one I caught because I know the bigger one's my mother's. Wow. 항구 한쪽에서는 사람들이 뭔가를 열심히 보고 있다. 동물 울음소리가 무척이나 요란한데 이곳의 명물인 바다 사자들이다. 어미들과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새끼들이 일광욕을 즐긴다. 조금 전 거대한 연어를 보니 녀석들이 왜 이곳에 모여 사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다. 피셔맨즈 와프가 외국인들의 관광 명소라면 골든게이트 파크는 샌프란시스코 주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휴식 공간이다. 골든게이트 파크는 만들어진 지 150년 가까이 된 유서 깊은 공원으로 여의도와 넓이가 비슷하다. 그런데 공원 벤치마다 사람들 이름이 새겨져 있다. 공원을 보존하기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기부를 한다고 한다. 골든게이트 파크는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깊은 곳이다. 1960년대 말 골든게이트 파크는 베트남전 반전 시위의 중심지였다. 지금도 샌프란시스코가 평화의 도시로 불리는 이유다.
베트남전이 한창이던 1960년대 가난한 예술가들은 집값이 싼 하이트 애슈버리 거리에 모여 살았다. 그 중에는 지미 핸드릭스 같은 젊은이들의 우상도 있었다. 이곳에 모인 젊은이들을 사람들은 히피라 불렀는데 1967년 여름 히피들은 역사적인 재전을 벌이게 된다. 샌프란시스코에 모인 히피들은 서로 머리에 꽃을 꽂아주고 음식을 나눠 먹으며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만들었다. 그리고 자유와 평화, 사랑을 노래했다. 히피의 시대는 이미 오래전에 지나갔지만 하이트 애슈버리 거리는 여전히 자유분방한 분위기가 넘친다. 이곳 사람들은 히피들이 추구했던 이상을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한다. The beat poets and the beat musicians, which was the generation before in the 50s, but I think it's sort of kind of moved, one sort of kind of moved into the other. I don't know. I think it's all about people discovering and themselves and understanding themselves. 일요일 오전 샌프란시스코 시내에 있는 차이나타운을 찾았다. 마침 중국의 추석인 중추절 축제가 열리고 있어 어마어마한 인파가 모였다. 사자춤을 구경하고 있자니 여기가 미국이라는 사실을 잠시 잊게 된다. 차이나타운 안에 있는 한 작은 공원에는 2년 전 위안부 기림비가 세워졌다. 중국과 필리핀, 한국 위안부 소녀가 서로 손을 꼭 잡고 원을 그리며 서 있다. 그리고 1991년 위안부의 존재를 세상에 처음 알렸던 김학순 할머니가 손을 모은 채 소녀들을 바라보고 있다. 일본이 집요하게 방해했지만 미국 작가와 아시아 교민사회, 샌프란시스코시는 이에 굴하지 않고 기림비를 끝내 세웠다고 한다. 자유와 평화의 도시 샌프란시스코에 이 위안부 기림비가 세워진 것은 일종의 필연처럼 느껴졌다. 바람 많은 샌프란시스코가 아름답게 여겨지는 것은 비단 이 멋진 풍광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아름답게 기억되는 것을 다시 한번 찬찬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얼마나 많은 피와 땀, 눈물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며 미대륙 횡단열차 여행을 마무리했다.